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그 길에 이 양양자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낼 유정복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를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이철우가 되겠습니다.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로 국민 앞에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선 후보 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디어데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또 오늘 오후에는 비전 대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1차 경선을 통과하고 이제 4강에 안착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론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MBS 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인데요.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요 주자들은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없다, 모른다, 응답하지 않은, 즉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무려 55%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참 냉정합니다. 표심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마 인지도 순으로 지금은 이제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국민의힘 후보로서 갖춰야 될 리더십, 그런 이제 경력과 그간의 언행을 좀 보겠죠. 그것은 이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어떤 태도나 아니면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지지층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55%를 어느 후보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후보자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4명이 선출된 이후, 4명이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이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표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2일 이후부터는 조금 55%가 상당히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로 한정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인데요. 직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모두 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8%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세훈 후보의 시장의 불출마 선언, 또 유승민 후보의 또 경선 불참 선언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 이동이 확실히 좀 보여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한동훈 후보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사실상 압도적 1위를 해왔는데, 네.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 경선 구도에 가면 지지율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 어허. 탄핵 국면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김문수 전 장관 후보의 어떤 이미지와 결부되면서 네. 그 시기에 특정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지지기 때문에 실제 경선에 가면 네. 많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하. 같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로 탄핵에 전반적으로 반대했던 네.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집중되는 현상으로 앞으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네.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명을 뽑는 1차 경선에서는 이 구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네. 상위 후보들 간의 지지율 조정은 상당 기간 좀 몇 차례 어떤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초반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가운데 또 초반입니다.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지, 그리고 앞서 보셨던 무응답 55%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가운데는요.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후보들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야. 상식적인 분들께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실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대권이 오는 거. 아, 같이요? 네. 3번과 4번짜리인데. 저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이야기 많이 하고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처음 대화했는데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었는데 그걸 보면 의외입니다. 예상 밖이에요. 역시 정치 구단의 어떤 그런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번 경선 구도가 한동훈 대 나머지 1대3 구도로 가게 되면 사실 그것은 한동훈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을 깔아주는 것이 되거든요. 물어 뜯기는 한동훈과 한동훈을 이기려는 나머지 3명의 싸움이 되면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대세론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당히 날석에 비판해왔던 홍준표 시장이 먼저 이렇게 좀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대립각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사실 홍 후보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결선 투표 상대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반대, 기각 확신 이런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정통 지지층의 표심은 지금 현재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이런 분들에게 좀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하나로 모은다면 사실 맞상대 후보로는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 한동훈 후보가 올라와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띄워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오히려 한동훈 후보랑 같이 최종에 올라가야 홍준표 후보는 유리하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대선은 TV토론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내일 TV토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TV토론이 진행될 텐데 저기서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조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B조가 죽음의 조인데 글쎄요. 일단은 흥행은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죽음의 조가 B조로 불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후보까지 그리고 작년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또 한번 격하게 한번 붙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B조가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행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선의 단점 중에 하나가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치열하게 싸우는 만큼 상대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사실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던 전 보수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경선으로 기억에 남는데 그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았죠.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이 대거 공천 탈락하는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만큼 그 후유증은 남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작년 전당대회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붙었을 때 그리고 원희룡 후보까지 가세됐을 때 막 의자가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치열함 속에서 그런 선을 넘는 한 명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선을 넘는 네거티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습니다만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지지층은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좀 유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후유증을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전 대표 간의 경선 후유증이 사법 리스크를 낳았죠. 거기 굳이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라 어느 당이나 경선에 후유증이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